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학습지 2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먼저 학습지로 살펴보고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볼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서 뭐 정부나 아니면 국가나 개인이 하는 다양한 뭐 노력들을 보아도 특별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가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쪽에 나와 있는 세계의 다양한 환경 문제하고 국제 협약을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학습지 다 폈나요? 25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표 2개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죠? 아니면은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까? 뭐 어떤 친구들은 황사라고도 말하고, 누구는 미세먼지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삼한, 삼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낀다. 이런 말이래요. 요즘에 사만사온이 아니라 그만큼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미피 그러면 미스터 피자 그쵸? 얘기했는데 이제는 피미라는 말을 쓴대요. 피서는 더운 걸 피하는 게 피서죠. 피미는 미세먼지를 피하는 게 피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뭐 서해안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영동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거지를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중요한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의 다양한 환경 문제. 자, 아마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그런 내용들을 덜 들어보고 아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무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듣기 싫어. 이제는 너무 지겨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강조되어 오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올 여름철은 어때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속초는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직까지 이제 반팔 티셔츠를 별로 안 입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은 5월 초부터 되게 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좀 기후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개는 봄과 가을이 아주 짧고 겨울과 여름이 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구 온도가 2도 올랐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수면이 1m 상승할 때는 여의도의 33배가 되는 국토가 침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우리가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생존을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사실 북극곰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은 본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북극곰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거, 그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 지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런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금 방금 봤던 내용 뭐예요? 바로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구 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다양한 환경 문제의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요. 그럼 온난화는 왜 일어날까?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온실효과라는 것이 원래 지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온실 효과는 무엇일까? 온실 효과는요, 어떤 온실은요, 주로 유리 이런 재질로 되어 있죠. 유리의 특성은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태양의 열기, 태양의 빛, 그죠? 빛은 이 안을 통과해요. 그래서 온실 내부의 열기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 주는데, 이 내부에서 더워진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막죠. 그러니까 태양빛은 통과시키지만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이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온실 효과인데 이 온실 효과에 유리 역할을 하는 기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혹은 뭐 메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가 있는데 이러한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불러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이런 온실가스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 이런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구 내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그 대기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온실가스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대요. 화석 연료 때문에. 화석 연료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석유나 석탄 같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나 석탄은 화석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과거의 동식물들의 화석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석유나 석탄의 형태로 매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거를 꺼내어서 이제 가공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연소시킬 때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이 온실 효과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 해수면이 상승한다. 즉, 지구에 있는 빙하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서 그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의 저지대가 침수된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옛날에는 대구가 사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사과를 재배해요. 그만큼 이제 북부 지역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전에는 제주도가 귤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망고를 키워도 될 만큼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주로 할 만큼 각 지역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숲이라도 많으면요. 이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로 바꿀 텐데 열대림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장 심각한 이런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말 잘 들려요? 선생님이 또 지금은 또 태블릿으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또 잘 들리는지 궁금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오존층 파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영상에서도 지구 온도가 6도씨가 되면 오존층이 완전 파괴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오존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우리 대기 중에서 성층권이라는 곳에 이렇게 층의 형태로 밀집되어 있어요. 오존이 쭉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오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태양이 이렇게 비칠 때 태양 안에는 우리한테 좋은 빛도 있지만 자외선과 같은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빛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외선을 오존층이 일부 흡수해줘서
이 지구 내부로는 아주 약한 자외선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염화 플루오리나탄소라는 물질, 일명 프레온 가스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서 이 오존층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일으켜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O3로 보이는 게 얘가 오존이고요. 얘는 사실 여기 실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려고 넣어놓은 거라서요. 얘가 오존인데 이제 여기가 아까 얘기한 이 염화 플로리나탄소고 여기가 자외선을 만나서 얘가 분해되면서 오존과 분해된 일부가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O3가 아니라 O2의 형태로 변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얘도 또 오존과 만나가지고 또 오존을 이렇게 O2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오존층이 소멸된다. 자, 오존층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죠. 자외선이 지구 안쪽까지 우리 지표면까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암이나 백내장, 그러니까 눈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백내장은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든대요. 자외선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그다음에 농작물의 엽록소 이런 것들이 파괴돼가지고 이제 수확량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다음 요 자료는 뭐냐면요. 이게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남극이에요, 남극. 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상공에서 아래로 바라본 거죠. 그랬을 때 오존층이 없는 곳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비춰지는 건데 2009년에는 이게 엄청 커졌죠. 그래서 이 남극 부근에 오존층이 이렇게 없어진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제 협약을 통해서 아까 염화 플루오리나탄소를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존층 파괴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사막화라는 거예요. 사막화. 사막으로 변해가는 것. 어떤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사막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막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사막에 살고 싶나요? 대부분은 사막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은 식물이 자라지 않죠. 인간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땅이에요.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땅.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막화라는 거는 이제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살 수 있었던 땅이 그런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사막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을 우리가 사헬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지금 사막화의 위기를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특히 이렇게 바람에 풍향이 나와 있고 하니까 아, 여기 지금 사막이 넓게 분포하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여기가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지역이 모래로 덮여서 사막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미 요 사헬지대는 이제 사막 근처기 때문에 여기도 반건조한 지역이에요. 완전 건조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텝 기후처럼 약간 반건조한 지역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역이 반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동물도 많이 기르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물 꺼내가지고 농사를 지나치게 많이 지음으로써 이 땅이 점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추가로 가뭄이 지속되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이런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변화로 장기간의 가뭄이 누적되고 또 인간의 활동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 땅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막화예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식량 생산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사막으로 변한 지역에서의 바람이 불면 황사 현상도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게 바로
아프리카 사해지대가 가장 그러한 지금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다. 자, 오른쪽 지도는요. 실제로 열대우림 있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사막 지역을 비교한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극지방은 고위도 지역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을 이제 빼놓고 나머지 경작이 가능한 땅 중에서 이런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기존의 사막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정말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막화가 지속되면 더 많은 농경지를 우리가 잃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고 늘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세계 인구는 점차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들은 이제 출산율이 낮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도 되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즉, 미래에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식량을 농사지을 땅은 점점점 더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량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기존에 살아온 시간이 기니까 이런 위기를 체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녀들, 이런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지 않으냐. 좀 그런 면에서 불공평하죠. 이런 환경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윗세대들인데 그 피해를 후대 사람들이 전부 책임져야 되고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 환경 문제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불공정성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산성비예요, 산성비. 근데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맞는 비, 우리 지역에 내리는 비 대부분이 산성비일 거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늘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산성비라는 건 뭐냐면 비의 pH 농도가 산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뭐 염기성, 중성, 산성 중에서 산성을 띠는 게 산성비인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공업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이 돼요. 공장에서 굴뚝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돼서 공중에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공중에 떠 있는 이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비가 지표면에 닿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을 포함한 비는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맞을 때는 산성비를 맞게 되는 거죠.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냐. 자, 보세요. 동일한 조각상이 1908년과 1969년에 엄청 모양이 지금 많이 다르죠. 1908년은 되게 온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6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건축물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고요. 또 비의 형태로 내리니까 이 식물들이 직접 이 토양에 스며든 이 빗물을 흡수해서 살 텐데 이게 나무들도 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pH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잘 적응하거나 죽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체코의 여기 숲에는 산성비를 맞은 나무들이 전부 죽어버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부식시키거나 산림을 파괴하는 피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비 중에서도 뭐 만약에 우리 동네를 생각을 해보면 공업 지역이 가까울수록 산성비 피해가 클 거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를 보면 초기에 내리는 비가 조금 더 산성이 강하겠죠. 왜냐하면 초기에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먼저 포함해서 내리기 때문에 초반에 내리는 비가 더 산성이 강해서 여러분이 비가 한두 방울 올 때, 뭐 비 맞지 뭐 하고 갈 텐데, 사실 그때가 더 산성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우산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산성비였고요. 마지막 요건 뭐냐면요.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생물이 점점 멸종되는 생물들이 많아지고 전체 생태계에서의 생물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플랜테이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그런 이 과거 식민지와 관련된 제국주의와 관련된 농법이 플랜테이션이었는데 여러분 작품의 작물이죠. 예를 들면 어떤 농장에서 우리가 사탕수수를 대규모로 하나만 지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 이 사탕수수의 치명적인 질병이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 품종만 지었던 농장은 어때요? 한 번에 망해버리겠죠. 사탕수수에 다 안 좋은 질병이 싹 다 퍼지기 때문에. 근데 어떤 농장은 플랜테이션을 하지 않고 여러 작물을 기르고 있었어. 그 중에 일부가 사탕수수였어요. 그러면 사탕수수의 치명적인 질병이 유행을 해도 요것만 여러분 죽는 거지 나머지가 이 농장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양한 종이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생물종이 감소한다면 이제 나머지 생물종들도 빨리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서 이런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동물들이 점차 멸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정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이 되고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면서 전체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누워있는 동물은 뭘까요? 북부 흰 코뿔소래요. 그렇죠? 근데 이 코뿔소가 며칠 전 뉴스에서는 멸종한 것으로 아예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수컷이 죽기 전에 딱 지구상에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가 있었는데 이 수컷 1마리가 죽었죠.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암컷 2마리를 가지고 과학기술로 뭐 이런 수컷이 죽기 전에 채취한 정자, 물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뭐 인공수정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서 사실상 번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별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이제 멸종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 기사를 접하고 너무 슬프더라고. 선생님은 이 동물이 살아있는 걸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태어나는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동물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책으로만 보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룡이나 맘모스 같은 동물들을 보면서 아, 과거에 그런 동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5가지의 오늘날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환경 문제와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에 들어가지고 힘들지 않나요? 좀 기지개 펴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기운을 내보고 마지막 나온 내용도 정리를 쭉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수업을 조금 온라인에서는 일찍 끝내주는 편인데 이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바로 끝내주지는 못하고 한 5분 정도 내지는 아니면 거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살짝 몸을 풀면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 자, 여기 있는 이름들을 쭉 써주고 하나씩 여러분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되게 많이 나왔어요. 7가지. 그런데 어떤 협약들은요, 그냥 협약 이름만 알면 특징이 뭔지 유추할 수 있는 협약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름을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바젤 협약, 제네바 협약 이런 식으로 그 협약을 체결한 장소 이름을 따와요. 주로 도시 이름을 따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와 이 협약의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 네 가지는 선생님이 도시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좀 지어줄 거야. 그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자, 맨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협약은요. 이름이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기후 변화 협약. 기후 변화 협약. 그런데 이 기후 변화 협약은요. 이제 최근에 2015년에 파리에서 체결된 것이 가장 최근 것이고 무려 189개의 국가가 이 협약에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세계가 다 같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거든요. 이 내용은 이따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습지. 우리가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석호도 하나의 습지가 되고요. 즉 청초나 영랑호 같은 이런 습도, 이런 늪도 호수도 습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늪이라고 알고 있는 곳, 그리고 갯벌 이런 곳들이 습지가 되거든요. 이런 습지의 파괴를 막고 그다음에 물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요. 람사르 협약이라고 해요. 람사르 협약.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을 거예요. 람사르 협약. 람사르가 지명이에요. 이란에 있는 람사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이 협약을 처음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람습,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 기억을 해주면 좀 더 좋고요. 자, 세 번째. 앞에서 봤던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아까 봤던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를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우리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뭐라고 부르냐면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합니다. 이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회의의 결과를 어떠한 문서로 남기는데 그런 것들을 의정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이라는 곳에서 체결된 어떤 문서야.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고요. 이런 그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몬트리올 의정서. 그러니까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막으니까 몬오 이렇게 적으면 어때?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사막화를 방지하고 이러한 심각한 가뭄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협약이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좀 쉬워요. 뭐냐? 사막화 방지 협약. 지금 예고 두 개. 기후변화 협약이나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름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인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람사르 협약처럼 바로 떠올리기 힘든 협약이기도 합니다. 요 협약은요, 뭐냐? 바젤 협약이에요. 자, 바젤이라는 곳에서 체결된 협약인 건데요.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됐냐면, 유해한 폐기물이 국가를 이동할 때 어떤 통제를 받게 되는 협약이에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이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물품들. 굉장히 이거는 전염성을 다른데 띄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하는 유해 폐기물이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남은 물품들. 그래서 그 방사능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이런 거는 굉장히 유해한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 얘기하지 않고 러시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독일을 통해서
프랑스로 몰래 이거를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러시아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본인 국가에 이런 유해한 폐기물이 지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해한 건데.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우리나라 육로를 통해서 유해한 폐기물을 이동시키면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이 바젤 협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외우면 좋을까요? 바페, 그렇죠? 바질 협약은 폐기물, 유해한 폐기물과 관련된 거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생물의 다양성,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종이 이제 뭐 지금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밀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래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이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협약은요, 뭐냐면 제네바 협약이에요.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 이것도 제네바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결한 협약이다. 자, 우리 여기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국과 B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A국과 B국은요, 중위도에 위치해서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 보는 것처럼 서에서 동으로 자주 불어요. 자, A 국가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편서풍에 의해서 이 대기오염 물질이 A국에는 머물지 않아. 그럼 이 물질이 어디 가냐? 아무런 공업 활동도 하지 않는 청정한 국가 B로 이동합니다. 자,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A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아. 왜? 여기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로 갔으니까? B 국가로 갔으니까. 그런데 B 국가는 산성비 피해를 받죠. 공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왜? A가 내보낸 물질이 B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즉, 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오염원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이런 공업 활동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경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에 바다 없이 다 육지로 맞닿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 협약은 제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산. 산성비니까 제산.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름과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그다음에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 관련.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름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적어준 거를 10번만 빠르게 입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쉽게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나요? 우리 한 10분 남았어요, 10분. 10분 동안 자료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자료를 봅시다. 자, 아까 기후변화 협약, 즉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중에서 2015년에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023년에 이 파리 기후변화 이 협약의 후속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회의가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뭐 신기후 체제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 세계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가 자기가 목표를 세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3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치보다 37%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189개 국가가 모두 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의 목표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절대량 26에서 28%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준이 약간씩 국가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2030년 내지는 그쵸? 2025년까지 일정 부분을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2025년이나 30년 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달성이 되면 목표를 다시 세워. 그래서 다시 그것을 실천하고 다시 또 목표를 세워서 또 실천하는 점진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 이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이죠.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걸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참여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자의 97% 이상이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과학자의 97%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2도를 벗어나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감축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인간의 영향이 이제 여기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숫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람사르 협약입니다. 지금 보는 게 습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예요. 요거는 이제 대암산이란 인제에 대암산에 있는 용렙이라는 습지고요. 이 산 정상에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습지는 저지대에 있을 것 같지만 여기는 산 정상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습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여기는 순천만 갯벌이거든요. 규모가 엄청 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대암산 용렙이나 순천만 갯벌처럼 총 우리나라에 23개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함부로 막 개발하면 안 돼. 왜? 람사르 협약에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될 습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습지는 되게 많아요. 여기 말고도 지금 여기 표시된 굉장히 다양한 습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특별히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된 곳들이에요. 근데 매년 조금씩 변화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추가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개수는 좀 유동성이 있지만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습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습지 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100여 종의 화학 물질을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대요. 1981년에 발효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바젤 협약이에요. 자, 바젤 협약은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다,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인식이 생긴 건데요.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우리가 호르몬이라 그러면 인간 체내에서 분출돼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돕는 물질인데 환경 호르몬은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한 호르몬 물질이에요. 근데 이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은 뭐 사람의 뭐 생식기 같은데 뭐 정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불임을 유발하거나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폐기물이.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 프랑스의 한 마을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 갈 때까지 이 다른 나라를 지나쳤을 텐데 그 나라들과 또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은 이 폐기물이 지났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스위스 바젤에서 116개국 대표가 참석해서 이 협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 이럴 때 통제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수출하거나 수입 경유국 이런 수입국 이런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대요. 지금 작년쯤인가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 장소들이 모자르니까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우리는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이 이런 쓰레기들이 넘쳐나서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걸 정식 항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실은 바젤 협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전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출 수입할 때 이제 어떤 규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꼭 여러분이 알고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없지만 우리가 세계의 환경 문제와 주요 협약으로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내용이 많고 또 좀 이렇게 바로 딱 개념이 와닿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잘 들었나요? 아무도 카메라를 사실 안 켜가지고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었나요?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제 끝나기 한 3분 남았는데요. 선생님이 나머지는 출석 체크 할 테니까, 그 출석 체크 다 되면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부터 여러분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 주에는 만나서 우리가 이런 국가, 정부와 그 다음에 그 개인, 기업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몇 명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 일찍 좀 들어와 주세요. 출석 체크 전부 됐고요. 2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2명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줄게요. 알겠죠? 질문할 거 있는 사람만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도 좋아요. 얘들아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만나서 직접 수업을 하자. 안녕.